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요즘 진짜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더우실 때 제 사연 들으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땀 좀 식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좀 특이한 사연입니다. 물론 각색된 내용입니다만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항상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방법을 왜 나한테 물어? 방법은 네가 찾아야지. 오연수는 잠긴 파일을 그대로 두고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린 금요일 밤, 인턴 한지수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파쇄기에서 쏟아낸 종이 조각을 한 장씩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오염도 항목이 전부 해당 없음이었고 조사 지점은 땅 가장자리만 빙 둘러 찍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하얗게 비어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물난리에 갇혀 32층 의전실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방 벽에는 이름이 검게 덧칠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 이름만 지워졌을까요? 하얗게 비어 있던 그 땅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름도 적지 않고 두고 나온 도면 한 장이 어떻게 1조 원짜리 사업의 방향을 바꿨을까요? 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 도시 전체에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창밖은 이미 저녁처럼 어두웠고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줄기가 모래를 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5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는 형광등 절반만 켜져 있었고 퇴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오연수만이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블루마리나 시티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최종본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관할청 제출 마감이었습니다. 오연수는 저장 단추를 눌렀고 잠시 뒤 화면 전체가 뒤엉켰습니다. 목차 번호가 제멋대로 밀리고 표가 두 쪽으로 잘리고 별첨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전 버전 파일 위에 덮어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연수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되돌리기를 10번 넘게 눌렀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연수는 마우스를 책상에 탁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이래?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오연수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책상 옆에는 대조용으로 뽑아둔 마스터 원본 일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직접적 순서와 항목 번호를 적어 넣은 세상에 하나뿐인 출력본이었습니다. 오연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복합기 옆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종이 뭉치가 파쇄기 입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종이를 씹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길게 울렸습니다. 됐어. 속이라도 시원하네. 마지막 장이 사라진 뒤에야 오연수의 어깨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탕비실 쪽에서 한지수가 종이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연수는 얼굴을 바꾸고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마침 잘 나왔다. 너 오늘 약속 없지? 네, 없습니다. 그래, 없을 줄 알았어. 야근 좀 하자. 보고서 서식이 통째로 깨졌거든. 처음부터 다시 뽑아서 월요일 아침 전까지 완성본 만들어놔. 지수가 모니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편집 파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계정 폴더에 있지. 근데 잠겨 있어. 그럼 제가 열 수가 없는데요. 오연수는 컴퓨터 전원을 툭 끄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 수가 없다니. 얘가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권한이 없어서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방법을 왜 나한테 물어? 방법은 네가 찾아야지. 서버에 백업 있잖아. 백업 보는 인허가 문서라서 부서장님 승인이 있어야 열립니다. 그럼 부서장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 정도도 못하면 회사는 왜 다녀? 오연수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수야, 잘 들어. 인턴은 이럴 때 쓰라고 뽑는 거야. 나 이거 3주 동안 밤새워서 만들었어.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해. 응. 대리님, 그래도 원본 자료가 있어야. 아이 참,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니? 알아서 하라고. 서. 말을 마친 오연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서서 텅 빈 통로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버 백업본은 인허가 문서라 부서장 승인이 있어야 열 수 있었고 부서장의 전화기는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파쇄기 뒤쪽 수거함을 통째로 꺼내 복합기 옆 바닥에 쏟았습니다. 가늘게 잘린 종이 조각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각을 한 줌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에 남은 쪽 번호와 표선의 굵기, 글자 크기를 보고 같은 장끼리 모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앞부분 30쪽 정도의 순서가 잡혔고 2시간이 지나자 부록 앞장이 맞춰졌습니다. 그 무렵 지수의 손끝이 조각 하나 위에서 멈췄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 항목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오른쪽 칸이 전부 같은 글자였습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한 칸도 빠짐없이 똑같았습니다. 전부 해당 없음이네. 하나도 빠짐없이. 지수는 그 아래 붙은 시추공 위치도 조각도 맞춰보았습니다. 조사 지점을 나타내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부지 바깥 경계선을 따라 빙 둘러서만 찍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아예 안 뚫었구나. 돈 아끼느라 그랬나? 지수는 잠깐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 예산을 줄이느라 외곽만 뚫었겠거니 싶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에 쪽 번호만 적고 다시 조각을 이어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류태주는 우산도 없이 임원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임시 이사회에 들고 갈 자료 2건이 손에 없었습니다. 블루마리나 시티 부지 매입 계약서, 원본과 매입 당시 실사 보고서였습니다. 문서고 대장에는 2건 모두 등재되어 있었지만 정작 서가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장에는 있는데 물건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태주는 임원층을 훑고 본부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복도 끝 유일하게 불이 켜진 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 앉아 종이 조각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수가 고개만 들고 대답했습니다. 파쇄된 보고서를 복원하는 중입니다. 복원이요. 지금 그 조각을 손으로 다 맞추겠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복합기 앞으로 걸어가 출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파쇄기 수거함을 들여다보고 출입관리 화면에서 오연수의 퇴근 태그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3가지를 순서대로 맞추자 상황이 그림처럼 드러났습니다. 6시 12분에 출력, 6시 40분에 파쇄, 6시 48분에 퇴근. 아주 깔끔하군요. 태주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연수 대리, 지금 어디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전무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관할청 제출용 원본을 파쇄기에 넣었더군요. 그건 서식 실수가 아닙니다. 문서관리 규정 위반이고 제출 서류 훼손입니다. 아,
그거요. 그건 어차피 사본이라서요. 원본은 서버에 다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손으로 수정 표시를 한 유일한 원본이었습니다. 그 표시가 없으면 별첨 순서를 아무도 모릅니다. 저 전무님, 제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파일이 갑자기 깨져서 그리고 본인 업무를 인턴한테 넘기고 퇴근하셨더군요. 파일은 잠가놓은 채로요. 그건 그 친구가 하겠다고 해서 사본이라는 말도 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월요일에 다시 하시죠.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지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작업 중단하세요. 오늘은 퇴근하시고요. 지수가 무릎을 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담당 업무입니다. 아니요. 본인 업무가 아니라 떠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원래 인턴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마감은 제가 책임집니다.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종이 붙이는 게 회사가 시킨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종이 조각을 봉투에 담아 봉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로비로 내려간 두 사람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이미 물이 차서 법인 차량을 뺄 수 없었고 앞 도로는 통제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역사 침수로 폐쇄되었고 가까운 호텔 두 곳은 정전, 나머지는 만실이었습니다. 사내 당직 숙소는 남성 숙직실 한 곳뿐인데 그마저 지하 1층이라 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전무님, 저는 로비 소파에서 밤새우면 됩니다. 로비는 냉방이 밤새 돌아갑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죠. 태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시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전실입니다. 잠은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임원분들 쓰시는 곳 아닙니까? 저 같은 인턴이 들어가도 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됩니다. 제가 권한으로 열고 기록도 남깁니다.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전용 승강기 문이 열리고 32층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문 옆 인식기에 손을 대 마스터 권한으로 잠금을 풀고 방문자 임시 출입 권한을 등록했습니다. 화면에 등록 시각과 등록자 이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태주는 붙박이장에서 여분 담요와 온풍기를 꺼내주고 구내 자판기 카드키를 탁자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담요는 여기 2장 있고 추우면 온풍기 켜세요. 배고프면 이 카드로 자판기 쓰시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직원이 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회사가 해결해야죠. 편히 쉬세요. 아침에 물 빠지면 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탁자 위에 쌓여 있던 도면, 뭉치는 태주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폐기 예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간 태주는 책상 전등만 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숙부 류명환이 세운 회사들의 이름이 종이 위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자금집행 결의서와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세금 계산서, 내부감사 조서까지였습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계좌 원장에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한편 32층 의전실에 남은 지수는 담요를 무릎에 걸친 채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룹 연역 사진이 연도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의 걸음이 한 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12년 전 지하차도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고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책임자 자리만 검은 잉크로 덧칠해 놓았습니다. 왜 여기만 지워놨을까? 지수는 그 검은 자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름은 한건우였습니다. 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방 한가운데 놓인 블루마리나 시티 조감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선 방파제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지하 환승센터가 모형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감도 옆 탁자에는 폐기 예정 도장이 찍힌 도면 수십 장과 지질조사 요약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도면을 한 장씩 넘기다가 방파제와 환승센터가 만나는 구역의 단면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출입구와 환기구의 계획표고 수치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 높이가 맞나? 이건 좀 이상한데. 지수는 그 숫자를 다시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낮아. 너무 낮아. 그러고는 회의용 제도 용품 캐비닛을 열어 제도용 연필과 트레이싱 페이퍼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가 도면 위에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32층 창문은 물이 흐르는 유리벽처럼 변했고 도시의 불빛은 물기 속에서 번져 흐릿한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레이싱 페이퍼 위로 선이 한 줄씩 늘어났습니다. 지수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지하 환승센터 출입구와 환기구의 계획표고였습니다. 도면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옆에 해당 해역의 백년빈도 폭풍의 일고를 적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자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출입구와 환기구가 폭풍의 일고보다 낮았습니다. 바다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날 물이 계단으로 그대로 걸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실수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배수 설계 조건표였습니다. 적용 강우 빈도 칸에 3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필을 멈추고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준은 100년 빈도였습니다. 30년에 한 번 오는 비를 기준으로 배수관 굵기와 펌프 용량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이었고 그 차이는 물이 빠지는 속도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펌프였습니다. 지수는 배수 펌프 개통도를 펼치고 전원 개통을 따라 손끝을 옮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따라갔지만 비상 전원으로 이어지는 선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펌프가 그대로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연필 끝을 종이에서 뗐습니다. 폭풍의 일이 몰려오는 날은 대개 비바람이 함께 몰아치는 날이고 그런 날은 전기가 끊기기 가장 쉬운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세 가지 조건을 한 장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낮은 출입구, 부족한 배수 용량, 없는 비상 전원.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만조와 폭우가 겹칩니다. 바닷물이 출입구를 넘어 들어옵니다. 배수 용량이 모자라 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정전으로 펌프가 멈추고 지하 환승센터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연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큰 구조물은 배처럼 뜨려는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이 위로 밀어 올리는 동안 방파제와 환승센터가 맞물린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벌어집니다. 접합부가 벌어지면 그 틈으로 다시 물이 들어옵니다. 지수는 종이 맨 아래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붕괴. 지수는 잠시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목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숨을 길게 내쉬고 다음 서류를 집었습니다. 지질조사 요약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지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거기 붙어 있는 시추공 위치도가 몇 시간 전 사무실 바닥에서 이어붙였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동그라미들이 부지 바깥 경계선만 따라 돌고 가운데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빠진 자리는 정확히 3군데였습니다. 지수는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눈으로 겹쳐보았습니다. 같은 배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록이랑 지질조사 요약표가 똑같은 그림을 쓰네. 지수는 요약표 여백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조사 예산을 아끼려고 외곽만 뚫었다면 그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겹칠 수는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두 보고서가 나눠 쓴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물음표만 남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12년 전의 밤이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15살이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집 전화가 울렸고 어머니가 수화기를 든 채 주저앉았습니다. 지하차도 상판이 무너졌고 아버지 한건우가 그 아래에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회사 이름이 적힌 화환이 줄지어 섰지만 정작 회사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는 설계 책임자의 판단 착오라는 6글자가 실렸습니다. 그 6글자가 아버지 이름 옆에 붙었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뒤로 건축을 공부했고 상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설계와 상관없는 행정직에 지원했습니다. 수상 경력란과 포트폴리오란을 비워둔 이력서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자리 근처에 있고는 싶었지만 무엇을 파헤칠 용기까지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연필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12년 전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지수는 새 트레이싱 페이퍼를 롤에서 잘라냈습니다. 절취선이 삐뚤게 남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밤을 새워 대안을 그렸습니다. 첫째, 출입구와 환기구의 표고를 폭풍의 일고보다 높게 올렸습니다. 계단 진입부를 한 단 들어 올리고 환기구는 지상 광장 바닥면보다 높은 기둥형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방파제와 환승센터가 만나는 접합부마다 자동 방수문을 넣었습니다. 물이 일정 높이까지 차오르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닫히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배수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배수관은 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데 만조 때는 바닷물이 거꾸로 밀고 들어와 물이 나가지 못합니다. 지수는 바닷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두 번째 배수축을 만들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수는 도면을 옆으로 밀고 지상 광장 평면도를 꺼냈습니다. 광장에서 환승센터로 내려가는 계단과 통로가 상업구역을 비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가게 앞을 지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지수는 통로 방향을 틀어주 동선이 상업구역 한가운데를 지나도록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여백에 계산을 적었습니다. 유효 상업 면적의 임대 단가가 오르면 장기 임대 수익률이 대략 6%에서 8%가량 좋아진다는 값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침수로 구조물이 무너졌을 때 드는 돈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구조물 복구비, 인근 상가와 주민에 대한 배상액,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손실을 각각 잡고 더했습니다. 합계는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지수는 그 표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업비 절감 팩트시트.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면을 정리했습니다. 이름은 어디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면 위에 남은 것은 지수가 학생 때부터 몸에 붙은 표기 버릇뿐이었습니다. 수치 앞에 언더바를 붙이고 하중 단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나란히 적는 습관이었습니다. 지수는 담요를 개어놓고 온풍기를 끄고 자판기 카드키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방을 나섰습니다. 오전 8시 태주는 비서진을 물리고 혼자 의전실 문을 열었습니다. 탁자 위 상태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폐기 예정도면 위에 얇은 종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을 닫고 탁자 앞으로 걸어가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표고 미달, 강우 빈도 미달, 비상 전원 없음. 태주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3달 동안 수십억 원을 들여부른 외부 컨설팅 회사가 끝내 짚어내지 못한 수익성 악화 원인이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인만 적은 것이 아니라 해법과 예상 효과까지 숫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표면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종이를 내려놓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였습니다. 폐기 예정 도장이 찍혔든 아니든 저도면 뭉치는 전부 대외비였습니다. 태주는 그 방에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인턴을 혼자 남겨두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더라. 전화기 너머 오연수에게 문서관리 규정 위반이라고 말한 것이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주는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각을 적고 자신의 이름 옆에 규정 위반 사항을 적어 넣었습니다. 변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시 내용은 작성자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32층 출입 기록 전부, 복사기와 스캐너 사용 기록, 무선 접속 기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료가 밖으로 나갔는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만 보면 됩니다. 1시간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32층 출입 기록에는 태주가 직접 등록한 임시 권한 외에 다른 접근이 없었습니다. 복사기와 스캐너는 밤새 사용 기록이 없었고 무선 접속 기록에도 사진을 찍거나 파일을 보낸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료는 한 장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인사팀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한지수의 이력서를 띄웠습니다. 학교와 학위, 졸업 연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상 경력란은 비어 있었고 포트폴리오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국제건축공모전 아카이브에 한지수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목록이 줄줄이 떴습니다. 태주는 수상작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치 앞에 붙은 언더바, 하중 단위를 나란히 적은 방식이 어젯밤 그 종이와 똑같았습니다. 태주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수석 졸업에 공모전 수상자가 왜 이력서를 지우고 행정 인턴으로 들어왔을까? 태주는 사내 문서 검색창에 12년 전 지하차도 사고를 넣었습니다. 목록은 떴지만 전부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열람 제한. 부회장실 승인이 있어야 열리는 등급이었습니다. 그때 결제함에 공문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류명한 측이 임시 이사회 일정을 2주 앞당긴다는 내용이었고 수신처에는 사내뿐 아니라 주요 협력업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공문을 2번 읽고 창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문서고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부지 매입 계약서 원본과 매입 당시 실사보고서는 대장에만 있고 실물이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두 문서의 마지막 대출 기록은 8년 전이었고 빌려간 곳은 류명한 비서실이었습니다. 반납 기록은 그 뒤로 한 줄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위에 3가지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절취선이 삐뚤게 남은 트레이싱 페이퍼, 자신이 등록한 임시 출입 권한 기록을 뽑은 종이,
공모전 아카이브에서 출력한 수상작 도면이었습니다. 사람을 뒤에서 캐고 다닐 생각은 없었습니다. 인사팀을 거치면 소문부터 돌 것이 뻔했습니다. 태주는 직접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 장의 종이를 순서대로 정리해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씻은 듯 맑았습니다. 이틀 동안 퍼붓던 비가 그치자 도로에는 흙탕물 자국만 길게 남았고 본사 건물 유리벽은 오후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만큼 하얗게 빛났습니다. 31층 집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열고 종이를 한 장씩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절취선이 삐뚤게 남은 트레이싱 페이퍼였습니다. 이 종이는 32층 회의용 캐비닛에 있는 롤에서 잘라낸 겁니다. 절취선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 권한 기록을 뽑은 종이였습니다. 그날 밤 32층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입니다. 제가 직접 등록했고요. 세 번째는 공모전 아카이브 출력본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종이를 트레이싱 페이퍼 옆에 나란히 놓고 손가락으로 두 곳을 짚었습니다. 수치 앞에 붙인 언더바, 하중 단위 적는 방식. 두 장이 똑같습니다. 지수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끝이 아주 잠깐 흔들렸을 뿐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네. 대회비 도면을 허락 없이 받고 임의로 수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태주가 뭐라 말하려는데 지수가 먼저 이어 말했습니다. 징계 절차 밟아주십시오. 인사팀에 잦은 신고서 내겠습니다. 지금 그걸 부탁하는 겁니까? 부탁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 절차대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태주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태주가 만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했습니다. 발뺌하거나 잘 봐달라고 매달리거나. 이 사람은 스스로 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징계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다른 걸 묻겠습니다. 왜 이력서를 비워놨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석 졸업에 국제 공모전 수상자가 왜 행정 인턴으로 지원했는지도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네. 가족 관계는요? 지수의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것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서류철을 덮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블루마리나 시티 설계 검토에 들어오세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행정 인턴입니다. 그날 밤은 잠자리를 빌린 사람이 방에 있는 종이를 본 것뿐입니다. 그 이상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지수가 문고리에 손을 얹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태주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층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1층 로비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 하나가 종이 뭉치를 허공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김춘식이었습니다. 춘식은 이사회 일정을 2주 앞당긴다는 공문이 협력업체까지 돌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날을 잡아 회사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대리석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춘식이 뿌린 것은 통장 내역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적은 감리일지 사본, 설계를 바꾸라고 내려온 공문 사본, 자재가 들어온 날짜와 수량을 적은 대장 사본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밝혀주지 못하는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블루마리나 시티, 지금 이대로 지으면 사람 죽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회전문 쪽에서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사 보안팀 조끼가 아니었습니다. 류명환이 부른 사설 요원들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춘식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놓으세요. 나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조용히 나가시죠. 내가 여기서 20년 일했어요. 20년. 춘식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종이 뭉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태주가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도 그 뒤를 따라 내려와 인파 뒤쪽에 섰습니다. 태주는 안내데스크 옆산에 방송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총괄 전무 류태주입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외부 인력은 우리 회사 보안팀이 아닙니다. 보안팀 지휘권은 지금부터 제가 회수합니다. 로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외부 요원들은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직원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설 요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태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춘식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치신 데 없습니까? 춘식은 태주의 얼굴을 보더니 팔을 뿌리쳤습니다. 댁이 누군지 압니다. 류씨죠. 류태주입니다. 됐어요. 류씨 손은 안 빌립니다. 춘식은 흐트러진 옷을 털며 몸을 돌렸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안전감리 소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 설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다 봤어요. 그게 지금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근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등급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지불한 돈은 그대로예요. 그 차액이 하청으로 재하청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닷가에 세우는 지하 도시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춘식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춘식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춘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날짜를 봐요. 날짜를.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춘식은 종이를 주워 모으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파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한 사람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춘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12년 전 한건우가 현장 사무소 책상 위에 늘 올려놓고 다니던 작업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 딸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고 한건우는 점심을 먹고 나면 그 사진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상복을 입고 향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혹시 한 소장님 따님 아닙니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잠깐 흔들렸고 그것으로 답이 되었습니다. 한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류명환이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상황은 이미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류명환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기사 나가기 전에 정리해. 정신 나간 퇴직자 하나가 회사에 난동 부린 걸로 잡아. 류명환은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춘식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넣어. 오늘 안에. 전화를 끊고 류명환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잡아. 안건은 류태주 해임이야. 회사 보안 지휘권을 함부로 뺏은 것도 넣고. 류명환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조카가 아주 신이 났구먼.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춘식이 뿌린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감리일지에는 날짜와 지시 내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설계 변경 공문에는 결제란이 비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재 반입 대장에는 들어온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한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뭔가 있다는 건 보이는데 돈이 안 보인다. 이상하다는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돈이 어디로 흘러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정식으로 꺼내려면 내부 감사를 걸어야 했습니다. 태주는 감사위원회 명단을 펼쳤습니다. 7명 중 5명이 류명환이 앉힌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요청하는 순간 류명환이 먼저 알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태주는 명단을 덮었습니다. 그 시각 31층 복도 끝에서는 오연수가 프린터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용지함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귀를 문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비 요청은 오연수가 직접 넣은 것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조각조각 흘러나왔습니다. 설계 검토라는 말이 들렸고 인턴이라는 말이 들렸고 공모전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오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턴이 무슨 설계 검토야? 오연수는 용지함을 닫고 일어나 승강기로 걸어갔습니다. 30층 건설본부장실 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습니다. 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류 전무님이 지금 우리 부서 인턴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건설본부장이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인턴을 한지수라고 이번에 들어온 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설계 검토를 맡긴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건설본부장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를 돌렸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오연수는 문틈으로 들은 말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말을 다 마친 뒤 오연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런 걸 아무한테나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뭔데? 제 계약이 다음 분기에 끝납니다. 건설본부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정규직 시켜달라 이거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 그 인턴이 32층에 몇 번 올라가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확실한 거 가져오면 자리는 만들어주지. 오연수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오연수의 걸음이 아까보다 빨라졌습니다. 소동이 정리된 저녁 회사 뒷골목 국밥집에서 지수는 춘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두 사람 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춘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이 다 다른 낡은 수첩과 검은색 작은 저장 장치였습니다. 이거 아버님 겁니다. 지수의 손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고 나고 사흘째 되던 날 현장 사무소가 정리되기 전에 내가 챙겼습니다. 12년 동안 서랍에 넣어놨어요. 왜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오늘 로비에서 얼굴을 봤으니까요. 춘식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류씨 전무한테는 못 줍니다. 그 사람도 류씨예요. 나는 그 집안 사람은 안 믿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몇 월 며칠 부회장실에서 자재 등급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 사본이 접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건우가 직접 반려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며칠 사이에 설계 책임이 한건우 한 사람에게 몰리는 과정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네요. 반대했지요. 문서로 했어요. 그런데 사고 나니까 그 문서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춘식은 저장 장치를 지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리 있을 때 몰래 떠놓은 겁니다. 블루마리나 시티 설계 변경 지시서 스캔한 거하고 자재단가 비교표, 그리고 근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반출 대장 일부가 들어있어요. 춘식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외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은 수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12년 전에 지시가 내려온 순서하고 지금 블루마리나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등급 내리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빼버리고 사고 나면 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같은 사람이 하는 거네요.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식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자기 수첩을 꺼내 32층에서 적어온 취약 구간 위치를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시를 받았다고 적은 날짜와 지금 도면에서 등급이 낮아진 구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시점이 겹쳤습니다. 무너질 자리도 겹쳤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책상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회사 컴퓨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 뒤로 손을 넣어 노트북에 꽂힌 랜선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무선 연결을 껐습니다. 그러고도 못 믿어 설정을 열어 무선 장치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바꿨습니다. 바깥과 완전히 끊긴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지수는 춘식이 준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방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 골목에는 고양이 우는 소리가 이따금 들렸습니다. 화면에 폴더 6개가 떴습니다. 지수는 자재단가 조작 대비표부터 열었습니다. 왼쪽 칸에는 원래 설계에 들어가야 할 자재 등급이 적혀 있었고 오른쪽 칸에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온 등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표를 종이에 옮겨 적고 옆에 자신이 32층에서 표시해둔 구조 취약 구간 목록을 놓았습니다. 두 목록을 한 줄씩 맞춰 나갔습니다. 방파제와 환승센터가 만나는 접합부, 지하 1층 기둥 열 환기구 하부 벽체, 등급이 내려간 자리와 무너질 자리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히 겹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지수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 원본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추공 위치도를 다시 띄우고 화면을 크게 키웠습니다. 부지 바깥 경계선을 따라 동그라미가 28개 찍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빈 구역을 3군데로 나누어 표시하고 좌표를 적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록에 붙어 있던 그림과 같은 배치였습니다. 지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지 중앙부 3개 구간 조사 제외, 2 보고서 배치 동일,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수가 의심한 것은 조사를 대충 했다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인턴 유니폼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3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전무님께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책상 앞에 서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하신 제안, 조건이 맞으면 받겠습니다. 태주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수는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자재 등급이 내려간 구간과 제가 표시한 구조 취약 구간이 같습니다. 위치가 우연히 맞을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났습니까? 김춘식 소장님이 주셨습니다. 감리로 계실 때 남겨두신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는 안 주셨는데요. 류 씨는 못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태주의 입가가 잠깐 움직였습니다. 솔직하시군요. 그리고 그날 밤 32층에서 도면을 고친 사람은 접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누가 그렸는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태주는 지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지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12년 전 지하차도 붕괴 사고를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기 설계 책임자로 이름 올라간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한건우입니다. 태주는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전날 밤 사내 문서 검색창에서 열람 제한이라는 글자만 보고 닫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비워두셨군요. 제 경력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아래 지워진 이름만 되돌리면 됩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말로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문서로 씁시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수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지수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지수가 만든 자료의 권리가 지수에게 있다는 내용까지 한 줄씩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12년 전 사고 재조사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작업 거점은 32층 의전실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2층의 출입 기록을 열어볼 권한이 그룹 보안팀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실에 있었습니다. 류명한 쪽에서 실시간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트북 2대를 들여놓고 랜선 단자를 물리적으로 빼낸 뒤 무선 장치도 껐습니다. 자료는 오직 외장 저장 장치로만 옮겼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던 조감도는 벽 쪽으로 밀고 그 자리에 긴 탁자를 붙여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볼 수 있는 자료부터 끌어모았습니다. 계열사 자금 집행 결의서,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세금 계산서, 내부 감사 조서, 그리고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간 계좌 원장은 여전히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돈을 받아간 회사들의 등기부를 하나씩 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2명인데 용역비를 47억 받았군요. 주소가 어디입니까? 오피스텔 한 칸입니다. 태주는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고 회사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본사에서 계열사로, 계열사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선이 뻗어나갔습니다. 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늘 이름만 있고 사람은 없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반대편 탁자에서 구조검토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정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집안이 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밀려나는지, 구조물이 뜨려는 힘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려면 큰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바깥과 끊어놓은 노트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어디에 맡길 생각입니까? 국립연구기관 산하구조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검증만 의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밝히면 받아줍니까? 조건과 도면만 있으면 계산은 해줍니다. 어느 현장인지는 안 적으면 됩니다. 지수는 조건표만 정리해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나흘 뒤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설계안에서 만조와 백년 빈도 강우가 겹칠 때 지하 환승센터가 물에 잠기고 접합부가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지수의 손 계산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보여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계단으로 넘어 들어오는 장면,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오르는 장면, 구조물이 위로 밀려 올라가며 이음매가 벌어지는 장면을 차례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는 검증기관이 사용한 계산 조건표를 함께 넣었습니다. 지수의 주장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의 계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태주가 손익계산서를 밀어놓고 등을 폈습니다. 설계를 다 뜯어 고치면 공사가 8개월 늦어집니다. 추가 비용은 1,200억이고요. 이사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태주가 종이 한 장을 지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수는 그 종이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인 지분을 담보로 잡겠다는 겁니까? 이사회가 돈 때문에 부결시키면 그 돈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무님 재산 전부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주는 그 종이를 검토한 맨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편 아래층에서는 오연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2층 출입 기록은 볼 수 없었지만 오연수는 다른 문을 찾아냈습니다. 건물 시설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저녁을 먹으며 슬쩍 부탁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32층 전용 승강기가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심야에 몇 번 움직였는지만 좀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기록은 이틀 만에 오연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5시. 지난 열흘 동안 32층으로 올라간 횟수가 23번이었습니다. 오연수는 다음으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안에는 지수의 대학 학적 기록과 가족관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에 한건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망 일자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여름이었습니다. 오연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국제건축공모전 수상 목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력서에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오연수는 서류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왔네. 오연수는 그 길로 건설본부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류명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명아는 서류를 넘기다가 한건우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딸이 왔구먼. 류명아는 서류를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사회가 열흘 남았지. 네, 부회장님. 태주가 뭘 준비하든 상관없어. 그날 아무도 말 못하게 만들면 돼. 류명아는 다른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류명아니 사람을 하나 붙였습니다. 목적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에 회사 통신망을 마비시켜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과 전자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받아둔 서면 위임장만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고 정족수를 자기 편으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파일 서버를 잠가버리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태주 쪽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열지 못하게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개최 3시간 전 회사 통신망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접속 신호가 몰려들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사내 메신저도 끊기고 화상회의 시스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공용 파일 서버에 있던 문서들이 하나씩 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2층에서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 뒤를 확인했습니다. 랜선 단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무선 표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작업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이 자료가 사내망에 단 한 번이라도 올라간 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 자료는 안전합니다. 지수는 외장 하드디스크 3개를 꺼내 똑같은 내용을 각각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발표 자료를 종이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20부였습니다. 복사기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중 일부를 따로 봉투에 넣어 봉하고 공증사무소로 보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주는 그 사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2대를 번갈아 들며 사회이사 전원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회의는 반드시 직접 오셔야 합니다. 화상으로는 안 됩니다. 통신이 마비돼서 못 온다고들 하던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못 오게 만들어 놓고 위임장으로 끝내려는 겁니다. 전화를 마친 태주는 법무팀에서 받은 의견서를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회사 정관상 이번 안건은 서면 위임장만으로는 의결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하드디스크 3개를 가방에 나눠 담았습니다. 태주는 인쇄물 20부를 상자에 넣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32층 문을 잠그고 승강기 앞에 섰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이사회장은 본사 20층 동편 끝에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탁자가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렀고 벽면에는 커다란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죽은 탓에 벽면 화면은 검은 채로 있었고 천장 조명만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류명환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서면 위임장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류명환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블루마리나 시티 사업 전면 백지화입니다. 몇몇 이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회사 전산망이 통째로 마비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1조 원짜리 사업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접자는 겁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참석자가 절반도 안 됩니다. 화상 연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위임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26건 받아놨습니다. 류명환이 위임장 뭉치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의사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표결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넷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둘이 더 들어왔습니다. 전부 사회이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넥타이를 매면서 들어왔고 한 사람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시작 안 하셨죠? 류명환의 손이 위임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못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류 전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얼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요. 사회이사들이 자리를 채우자 빈 의자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출석한 사람 수가 정족수를 넘어섰습니다. 위임장을 앞세워 밀어붙이려던 계산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주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로 지수가 가방 3개를 어깨에 나눠 메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보안팀장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문은 잠그지 마세요. 출입만 통제하시고 촬영은 금지입니다. 태주는 상자에서 인쇄물을 꺼내 이사들 앞에 한 부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망이 죽어서 자료를 못 여실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준비했습니다. 류명환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전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는 중입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노트북 선을 회의실 영사기에 직접 꽂았습니다. 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연결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영사기가 켜지고 앞쪽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류명환이 의사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자료입니다. 당장 끄세요. 부회장님이 승인하신 설계도입니다. 회사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두 장의 도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류명환이 결제한 원안, 오른쪽은 지수가 그린 대안이었습니다. 태주가 화면 앞으로 걸어가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출입구와 환기구 높이입니다. 원안은 이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해일보다 낮습니다. 물이 계단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사들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둘째, 빗물 배수입니다. 원안은 30년에 한 번 오는 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요구하는 건 100년입니다. 기준 미달입니다. 셋째, 배수 펌프에 비상 전원이 없습니다. 정전되면 펌프가 섭니다. 그리고 큰 해일이 오는 날은 대개 전기가 끊기는 날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가 스크린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이 대안 설계도를 그린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주는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인턴 한지수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류명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턴이요. 지금 인턴이 그린 낙서를 이사회에 올린 겁니까? 낙서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태주가 두 번째 인쇄물을 돌렸습니다. 국립연구기관 산하구조연구소의 검증 의견서였습니다. 기관 이름과 담당자 이름, 직인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 소매를 한번 정리하고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물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은 방파제를 넘어 광장으로 흘렀고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통로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빨간색이 위로 올라갈수록 물 높이가 높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3분이 지나자 화면 아래쪽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긴 구조물은 위로 뜨려고 합니다. 이 힘이 이음매를 벌립니다. 화면에서 방파제와 환승센터가 맞물린 부분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갔고 지하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 이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질렀습니다. 지수는 영상 아래의 계산 조건표와 검증기관 담당자 서명란을 띄웠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국가연구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류명환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영상이야 만들기 나름이지. 컴퓨터로 뭘 못 만듭니까? 지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럼 숫자를 보시죠. 화면에 표가 하나 떴습니다. 세 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부회장님이 결제하신 자재 단가표입니다. 가운데는 같은 날짜 국제시장 가격입니다. 오른쪽은 실제로 하청업체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지수가 첫 줄을 짚었습니다. 철근 1톤 기준입니다. 결제 단가는 시장 가격보다 32%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청에 지급된 돈은 시장 가격보다 낮습니다. 지수가 다음 줄을 짚었습니다. 콘크리트도 같습니다. 방수 자재도 같습니다. 12개 항목 전부 같은 모양입니다. 회의장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태주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그림이 떴습니다. 본사에서 계열사로, 계열사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다시 재하청으로 선이 뻗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회사 이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돈을 받은 곳은 싱가포르에 주소를 둔 회사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습니다. 태주가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회사 등기부입니다. 공개된 서류라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태주는 그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몇몇 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8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류명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차액 합계는 800억 원입니다. 태주는 마지막 자료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 직접 적은 자재 반입 대장입니다. 실제로 트럭이 몇 대 들어왔고 자재가 몇 톤 내려졌는지 날짜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사들이 종이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100톤어치가 나갔는데 현장에는 68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자 회의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류명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인턴 하나 데려다가 짜깁기 한 겁니다. 태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3가지를 나눠서 보십시오. 태주는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구조계산은 국가연구기관이 했습니다. 이름과 직인이 있습니다. 돈 자료는 우리 회사 회계 원본입니다. 결제란에 부회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현장 자료는 당시 감리소장이 매일 손으로 적은 일지입니다. 이 셋을 인턴 한 명이 어떻게 짜깁기 합니까? 류명환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 밖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들여보내주세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틈으로 오연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인턴이 외부 업체랑 짜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보안팀장이 앞을 막았습니다. 태주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오연수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전무님, 저 한지수 저 사람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대리. 태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태주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도 폐쇄회로 화면이었습니다. 프린터 앞에 쪼그려 앉아 집무실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오연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각이 화면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오연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반출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입 태그 기록이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이 뜨자 오연수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시설관리협력업체에 32층 전용 승강기 심야 운행 기록을 요청한 문서였습니다. 요청자 칸에 오연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관리팀이 며칠 전부터 32층 관련 정보가 어디로 새는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껐습니다. 오대리, 여기까지 하시죠. 오연수가 뒤로 물러서다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보안팀 직원 둘이 양쪽에 섰습니다. 오연수는 봉투를 주우려다 그냥 두고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류명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봉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장을 맡은 사회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블루마리나 시티 사업 전면 백지화 안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부결입니다. 의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어서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4가지를 결의했습니다. 류명환의 대표이사직과 사내 모든 보직을 해임하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둘째였습니다. 법원에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셋째였습니다. 류명한의 이사직 해임을 다루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넷째였습니다. 소집 통지는 그날 바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류명한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블루마리나 시티 사업의 모든 권한은 태주에게 넘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발령 서류였습니다. 한지수를 발주처 설계검토 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이사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턴에게 그런 직책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 설계 도면을 그리고 도장을 찍는 건 협력설계사무소가 합니다. 한지수는 발주처 쪽에서 그 도면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자격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안건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12년 전 지하차도 붕괴사고 재조사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겠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신 자재 등급 하향 지시가 그때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2번 있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지수는 한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연수는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은 곧바로 징계해고 절차에 들어갔고 회사는 오연수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나가는 오연수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공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현수막 하나 걸고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삽을 들고 흙을 한번 뜨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안전모 턱끈이 계속 뺨을 때렸습니다. 닷새 뒤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기초공사를 위해 부지 바깥쪽을 파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땅이 낮게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굴착기 진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멎지 않고 점점 굵어졌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려와요. 다들 내려와요. 땅이 꺼졌습니다. 지름 20m짜리 구멍이 순식간에 입을 벌렸고 그 안으로 굴착기 3대가 통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3명 모두 점심 준비를 하러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간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할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공정이 멈췄습니다. 현장 정문에 노란 띠가 둘러졌고 그 앞에 방송 차량이 몰려들었습니다. 일이 커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류명한 쪽 임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외부 홍보 대행사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인턴이 만든 설계를 급하게 바꿔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건물은 아직 한 층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는 단계에서 땅이 꺼진 것을 설계 잘못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설계는 아직 땅에 닿지도 않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린 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바꾼 날짜와 사고가 난 날짜가 가깝다는 것, 그것 하나만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연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집에 있던 오연수는 사설탐정에게 받아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수가 대학 3학년 때 2학기를 쉬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쓰러진 해였습니다. 병간호를 하느라 쉰 것이었지만
오연수는 그 사육칸을 지우고 문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신적 문제로 학업 중단이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 문서를 홍보대행사에 넘겼습니다. 문서는 그날 밤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고 같은 시각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화면 맨 위에 제목이 걸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설계로 1조 원 프로젝트가 무너졌다. 주가가 그날부터 사흘 연속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한가 근처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본사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액주주연대가 먼저 왔고 오후에는 근처 어촌계와 상인의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올라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로비 유리문을 흔들었습니다. 공사 재개 반대. 경영진 물러나라. 지수는 그 소리를 32층 창가에서 들었습니다. 유리가 두꺼워 소리는 우문거리는 진동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창에서 물러나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검증기관에 연락해 다시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설계 조건이 맞는지, 하중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지, 배수 계통에 빠뜨린 것이 없는지 전부 다시 봤습니다. 사흘 뒤 답이 왔습니다. 어디에도 잘못이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지수는 그 종이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내 설계가 맞다는 걸 확인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야. 지수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땅이 꺼진 것을 컴퓨터로 다시 만들어 보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지수는 먼저 공식 지질조사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흙의 밀도, 지하수 높이, 지층 두께를 하나씩 입력하고 굴착 순서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땅이 조금 내려앉기는 했지만 지름 2m 정도였습니다. 20m짜리 구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조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직접 재고온 실측 값을 넣었습니다. 보고서 숫자보다 흙이 무르고 지하수 높이도 달랐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름 4m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2번 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다르게 봤습니다. 계산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넣은 숫자가 그 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료가 틀린 게 아니야. 자료가 그 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지수는 시추공 위치도를 다시 열었습니다. 부지 바깥 경계선을 따라 동그라미가 빙 둘러 찍혀 있고 가운데는 하얗게 비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것은 사무실 바닥에서 파쇄된 종이를 맞추던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사 예산을 아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수는 그 위에 다른 그림을 겹쳤습니다. 땅이 꺼진 새 지점의 좌표였습니다. 굴착기가 묻힌 자리를 측량해서 받아온 값이었습니다. 두 그림이 겹쳐지는 순간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땅이 꺼진 세 곳이 조사에서 빠진 세 구간 안에 정확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가 겹친 것이 아니라 셋 다였습니다. 지수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뗐습니다. 조사를 빼먹은 자리에서만 땅이 꺼졌습니다. 조사한 자리는 멀쩡했습니다. 이건 돈을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문서고에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부지를 살 때 만든 실사보고서 원본을 보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에 무엇이 있었는지 적어 놓은 서류였습니다. 다음 날 회신이 왔습니다.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물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회신을 2번 읽었습니다.
태주가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에 임원층과 본부층을 헤매며 찾던 서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무렵 류명환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서를 내고 특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사람 하나가 늘 서 있었고 면에는 가족만 가능하다고 붙여 놓았습니다. 류명환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펀드 쪽에 연락 넣었나?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야? 사흘 연속 빠졌습니다. 바닥 근처입니다. 류명환의 입가가 올라갔습니다. 딱 좋네. 싸게 긁어 모아. 조용히. 얼마나 확보할까요? 내 조카를 끌어내릴 만큼. 류명환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이사회에 급히 안건을 올렸습니다. 정밀 집안 조사를 할 시간을 60일만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고 나서 판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주가가 사흘 내리빠진 상황에서 2달을 더 세워 두자는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이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 전무님 직무정지 안건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32층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지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무언가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조사 지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그 자리로 내려가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여론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수의 이름과 얼굴이 돌아다녔고 대학 시절 이야기까지 붙어 다녔습니다. 지수가 무슨 말을 해도 다음 날이면 인턴이 변명한다는 제목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이제 태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턴을 앉힌 사람, 검증도 없이 설계를 바꾼 사람. 다음 이사회에서 직무정지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전 아버지도 이런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은 말을 문서로 남겼는데 사고가 나자 그 사람이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빠져야 태주가 남고 태주가 남아야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안 그래도 뉴스 봤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소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사 중지된 현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들어가려고요. 땅속을 봐야 합니다. 안전점검 명목이면 됩니다. 감리 자격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요. 소장님 자격증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춘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신청해 놓겠습니다. 언제 갈 겁니까? 내일 새벽이요. 장비는 내가 챙기겠습니다. 혼자 내려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계산한 것을 전부 종이로 뽑았습니다. 흙 밀도와 지하수 높이를 공식 보고서 값과 현장 실측값 2가지로 나눠 정리한 비교표를 뽑았습니다. 두 조건 모두에서 실제 규모의 함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표를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추공 위치도를 크게 뽑아 조사에서 빠진 세 구간을 붉은 색연필로 동그랗게 표시했습니다. 지수는 그 종이 석장을 작업대 한가운데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위에 사원증을 올렸습니다. 그 옆에 사직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반납하겠다는 요청서를 한 장 더 놓았습니다. 지수는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연역 사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게 덧칠된 이름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수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주가 32층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것을 보고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원증과 사직서였습니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사직서를 옆으로 밀고 그 아래 깔린 종이 석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은 비교표였습니다. 둘째 장은 두 조건 모두 함몰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결과표였습니다. 셋째 장은 붉은 동그라미 3개가 그려진 시추공 위치도였습니다. 태주는 세 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끝으로 붉은 동그라미를 짚었습니다. 자기 설계를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지수가 의심한 것은 자기가 그린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산에 집어넣은 땅속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였습니다. 태주는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식이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소장님, 한지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 중지된 현장에 들어가는 절차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감리 자격으로 안전점검 출입 허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태주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오늘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태주가 승강기 단추를 눌렀습니다. 춘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무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땅 말입니다. 회사가 사기 전에 원래 누구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룹 계열사 땅이었어요. 내가 그때 근처 현장에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이 승강기 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트럭이 들어갔습니다. 근처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차였어요. 짐칸에 큰 통을 싣고 왔다가 빈 차로 나갔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태주는 안으로 들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새벽 4시 20분, 현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바다 쪽에서 짠 바람이 불어와 노란 통제선을 흔들었습니다. 춘식이 관할청에서 받아온 안전점검 출입 허가서를 초소에 내밀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기록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춘식이 감리 자격 점검자로, 지수가 점검 보조자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춘식이 트럭 짐칸에서 장비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안전모 먼저 쓰고 이거 안전대 허리에 채우세요. 네. 이건 구명줄.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춘식은 손바닥만 한 기계 2개를 지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건 나쁜 기체 재는 거고 이건 산소 농도 재는 겁니다. 소리 나면 무조건 멈추세요. 멈추겠습니다. 내려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줄 2번 당기세요. 바로 올립니다. 춘식은 구멍 가장자리에 임시 비계를 설치하고 윈치를 고정했습니다. 지수가 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발을 걸치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흙벽에서 마른 흙이 부슬부슬 떨어졌습니다. 3m, 5m, 8m.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고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젖은 흙 냄새 사이로 시큼한 냄새가 섞여들었습니다. 심도 12m쯤에서 목에 건 기계가 울었습니다. 비, 비, 비.
지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기준치를 훌쩍 넘긴 값이었습니다. 지수는 줄을 한번 당기고 위쪽에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수치 초과입니다. 방독면 쓰고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수는 가방에서 방독면을 꺼내 얼굴에 맞췄습니다. 숨소리가 자기 귀에만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내려갔습니다. 14m 지점에서 지수의 발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지수는 헤드랜턴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불빛 속에 녹슨 쇠붙이가 드러났습니다. 산업용 드럼통이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흙 단면을 따라 층층이 박혀 있었습니다. 윗줄에 10개 남짓, 그 아래로 또 한 층, 다시 그 아래로 한 층이 이어졌습니다. 세다가 멈췄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40개가 넘었습니다. 부식된 통 옆구리가 터져 있었고 그 틈에서 녹색을 띤 물이 흘러나와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지수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정을 접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위치 좌표와 시각이 함께 기록되도록 설정한 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모습을 한 장, 층별로 한 장씩, 침출수가 흐르는 부분을 가까이서 한 장, 이어서 영상을 돌렸습니다. 한 바퀴 천천히 비추면서 자기 목소리를 함께 담았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58분, 심도 약 14m, 드럼통 다수 확인, 침출수 유출 중. 그 다음 지수는 드럼통 옆면에 붙은 명판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녹이 두껍게 앉아 있었지만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조사 1년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5개를 찾아내 수첩에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폐용기 2개를 꺼냈습니다. 침출수가 스며든 흙을 떠담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뚜껑을 닫고 봉인띠를 둘렀습니다. 봉인한 시각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 시각 지상에는 태주가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통제선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14m쯤 됩니다. 춘식이 윈치 손잡이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구멍 가장자리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이 다시 울었습니다. 춘식이 소리쳤습니다. 올려요, 지금. 흙벽 위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흙덩이가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지수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지만 허리에 묶인 구명줄이 몸을 붙잡았습니다. 춘식이 윈치를 힘껏 돌렸습니다. 태주가 옆에서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팔에 핏줄이 섰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온다. 지수의 안전모가 구멍 가장자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태주가 팔을 뻗어 지수의 안전대를 붙잡고 끌어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지수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독면을 벗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두 손은 여전히 밀폐용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태주의 물음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2개 다 무사합니다. 춘식이 지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이 사람아. 세 사람은 곧바로 신고부터 했습니다. 119의 상황을 알리고 관할 환경청에 매립 폐기물 발견을 접수했습니다. 현장 봉쇄를 요청하는 서류도 그 자리에서 작성했습니다. 봉인한 시료는 공인 분석기관 직원이 직접 와서 넘겨받았습니다. 인수인계서에 세 사람 이름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춘식이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근처 화학공장에서 물건을 실어낸 기록을 적어놓은 대장이었습니다. 춘식이 감리로 일하던 시절 우연히 손에 넣어 보관해 온 자료였습니다.
춘식은 지수의 수첩에 적힌 일련 번호를 하나씩 짚어가며 대장과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개 전부 대장에 적힌 번호와 같았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춘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그 사이 다른 자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춘식이 준 저장 장치 안에 들어있던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서였습니다. 태주는 그 계약서와 회사 자금 집행 결의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계약 금액이 있었고 그 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음으로 그 업체의 처리 실적 신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돈은 다 나갔는데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종이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제 다 맞춰지는군요. 순서는 이랬습니다. 그 땅은 회사가 사들이기 전에 그룹 계열사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류명아는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고 그 땅에 폐기물을 그냥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비는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땅을 개발 대상으로 편입했습니다. 땅을 살 때 만든 실사보고서에는 매립 사실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없앴습니다. 지질 조사를 할 때는 시추공 위치를 매립 구간을 피해서 잡도록 지정했습니다. 바깥 경계선만 빙 둘러 뚫은 그 그림이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부록의 토양 오염도 항목을 전부 해당 없음으로 채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사무실 바닥에서 지수가 종이 조각을 이어붙이며 봤던 바로 그 표였습니다. 그날 제가 붙이고 있던 게 이거였네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태주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익명으로 투서를 넣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로비에서 춘식이 서류를 뿌린 그날 이후 이미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태주는 자기 이름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전부 첨부해 접수했습니다. 환경청은 그날 오전 중에 긴급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보낸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류명한 쪽은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최악인 지금 태주를 끌어내리고 자기 사람을 앉히기에 이보다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류명한은 구급차를 타고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은 주주총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로비에 몰려 서 있었습니다. 대신 회의장 안에서는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소액주주연대가 휴대전화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명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대표이사 류태주의 해임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태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흙먼지가 앉아 있었고 한 손에는 밀폐 용기를, 다른 손에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통로를 걸어 단상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탁 위에 밀폐 용기를 올려놓았습니다. 투명한 용기 안에 녹색물이 스며든 검은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저 현장 땅속 14m에서 퍼온 흙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아이스박스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앞줄부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취 영상을 담은 자료, 환경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서, 드럼통 일련 번호와
화학공장 반출 대장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였습니다. 태주가 손을 들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녹슨 드럼통이 흙 속에 층층이 박힌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그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옮겨 다녔는지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지급된 돈과 처리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자금 흐름도가 떴습니다. 류명환의 손이 단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환경청 단속반과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단상 앞으로 걸어가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류명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류명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다른 소식도 나왔습니다. 지수를 깎아내리는 문건을 퍼뜨린 홍보대행사의 용역계약을 조사한 결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같은 계열의 회사였습니다. 오연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주총회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류명환 쪽이 올린 안건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그 대신 류명환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새 이사 선임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지수는 교탁 위에 놓인 밀폐 용기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그룹 본사에 들어와 상자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저녁 뉴스마다 나왔습니다. 류명환의 자택 금고에서 나온 장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회사에 보고한 숫자가, 다른 쪽에는 실제로 오간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년치 리베이트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류명환 밑에 있던 임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었습니다. 건설본부장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첫 재판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사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블루마리나 시티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빠지고 정화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땅속에 묻힌 폐기물을 한 통도 남기지 않고 꺼냈습니다. 오염된 흙을 씻어내고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관측, 우물을 여러 군데 막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는 흙을 다져넣고 보강했습니다. 공사는 18개월 늦어졌습니다. 태주는 주주총회 뒤에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규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큰 사업의 구조와 집안 검토서는 발주처가 한 번 보고 이름을 밝힌 외부 기관이 한 번 더 보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도면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제조사 태스크포스도 결론을 냈습니다. 12년 전 지하차도 붕괴 사고에서 자재 등급을 낮추라고 지시한 사람은 류명환이었습니다. 한건우는 그 지시를 서면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서류 더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내 기록에 적힌 설계 책임자 이름도 바로잡았습니다. 32층 벽에 걸린 연역 사진에서 검게 덧칠된 자국이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에 원래 이름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한건우. 지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유리를 한번 짚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지수는 발주처 설계검토 총괄 책임자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도면을 그리고 도장을 찍는 일은 협력설계사무소가 맡았고 지수는 그 도면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VIP 의전실은 없어졌습니다. 32층 전체가 벽을 트고 설계 검토실로 바뀌었습니다. 지수의 도면 테이블은 창가에 놓였습니다. 춘식도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최고 안전감리 책임자라는 직함을 달았습니다. 춘식은 부임 첫날 규칙 하나를 붙였습니다.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공사를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파쇄기 안으로 들어갔던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 항목은 전부 실제로 측정한 값으로 다시 채워 재제출했습니다. 해당 없음이라는 글자는 한 칸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화와 집안 보강이 끝나고 본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지수는 현장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계측기 화면을 넘겨보는 중이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재는 값이 허용 기준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시선 끝에서 이중 배수축이 콘크리트 골조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높이를 올린 환승센터 출입구에는 자동 방수문이 달려 시험 작동을 마친 뒤였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온 태주가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규 개정 최종안입니다. 검토는 이미 끝났는데요. 뒤에 한 칸 더 넣었습니다. 지수가 종이를 받아 넘겼습니다. 맨 아래에 검토 서명란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태주가 난간에 팔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떤 밤이요? 비 오던 날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더군요. 비가 와서 사람이 남았고 그 방에 도면이 있었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규정을 어긴 걸 그냥 넘기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수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계측값 전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러고는 펜을 꺼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씩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보고를 마친 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바다 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빛을 등지고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깨끗해진 땅 위로 방파제 상부 구조가 한 칸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도면을 꺼내 난간 위에 펼쳤습니다. 블루마리나 시티의 최종 청사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종이 끝을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이 양쪽 끝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한지수가 그날 밤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떠넘긴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눈에 걸리는 숫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류태주가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한 그 기준을 자기한테도 똑같이 적용했고 불리해질 걸 알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춘식은 12년 동안 서랍 속에 수첩 하나를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그 주인의 딸에게 돌려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검게 덧칠된 이름 하나가 다시 드러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고 그 이름 아래에서 이제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도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억울함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